네, MTN 기획특집 시작합니다. 3월 FOMC 특집으로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선 3월 FOMC 회의가 마무리가 됐고요. 결과를 이제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밝히면서 설명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베이비 스텝 우리가 예상한 대로 25bp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5%대의 기준금리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 운용 방침에 대해서도 연준에서 생각하는 상단은 5.1%로 12월과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5.1% 이후의 방향성 조금 더 내려가기를 바랐던 시장의 만족도에는 미치지 못했던 결과로 인해서 지수가 결국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특집으로 미국 현지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미국 현지 유튜버,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 FOMC가 종료가 됐고요. 뭐 다 그대로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이벤트들 그리고 이슈들 간단하게 하나씩 좀 짚어주신다면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 일단 FOMC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매파적으로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던 25bp는 맞았지만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사실상 이번에 파월의 입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상대로 대차대조표 축소를 진행할 거라고 했던 부분들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안에 과연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파월이 자기 입으로 만약에 우리 연준이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번에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한 뒤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나게 봤던 부분은 오늘 파월이 계속해서 연착륙은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과 디스인플레이션은 진행 중이다. 지금 주거비 자체는 아마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 기준금리 25bp 인상 결정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신을 했고 시장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안겨줬다는 부분을 인상 깊게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좀 궁금한 게 이 은행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늘 사실 파월뿐만 아니라 옐런 재무장관도 좀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일단 파월은 맨 처음에 아예 연준 의장은 원래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짚고 넘어갔는데요. 은행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사실 예금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 중간에 나왔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어떤 은행이 100조 원 가까이의 손해를 입은다면 그것도 연준이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약간 좀 당황한 듯이 보여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 이상을 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금주들은 자신의 예금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은행에 관해서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마이클 바 부의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마이클 바 부의장이 발표를 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미난 거는 나왔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은행이란 사건이 당신이 갖고 있는 연착륙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시각에 대해서 바뀌었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답변한 것이 지금 은행 문제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다. 많은 불확실성이 생겼지만 그 불확실성의 크기가 내가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걸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부분이 아직까지는 연준이 은행보다는 2% 인플레이션에 더 크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은행주들이 크게 하락하는데 한몫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내용이지만 사실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얘기를 했던 내용이 원래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게 사실 좀 시장에 반영을 시켰던 게
미국 정부에서 FDIC에서 모든 예금주들의 금액을 보장해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옐런 재무장관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우리는 그 모든 금액을 책임져주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뒤에 오늘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은행 시스템과 관련해서 계속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그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려 주기를 바랐던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연설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부의장이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면 시장이 집중했던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족도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서 지수가 이렇게 밀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금리 전망,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사실 연준이 발표한 것을 믿고 있는 편이라서 사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점도표라고 하죠. 점도표가 이번에는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계속해서 상승하는 폭이 보여지기는 보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다들 틀렸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2%를 잡기 위해서 아마 최소 한 번 더의 금리 인상은 사실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자 성명서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ongoing increase, 한마디로 계속하는 금리 인상은 사라졌다고 얘기를 했지만 몇몇 번 더 금리 인상을 한다는 표현을 파월이 썼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은행을 배려해서 은행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걸 고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일단 기본적인 케이스 자체는 최소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더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5.25 이상으로 갈 것은 명확하게 보고 있고요. 다만 요거에 관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도표를 보신다면 5.25에 최종금리 5.25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 제외하고 대부분들은 5.25보다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중간값은 5.25까지 한 번 더의 금리 인상이지만 에버리지 평균으로 보신다면 사실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더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아니면 은행들의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실업률이 사실상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실업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질 것이다. 일단 계산상으로는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번에서 두 번까지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다라는 유산함님의 의견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다시 한 번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이 한국에서 느껴지는 거랑 미국에서 느껴지는 거랑 또 분명히 다를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현지 반응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사실 미국 현지에서 아직 뭐 다 같이 은행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인출하는 사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은행 시스템에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은 FDIC에서 25만 불까지만 보험 처리를 해주면서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은행에 소유하고 있는 대형 부자들이 정말 큰 부자들이 돈을 빼내가면서 생긴 문제가 사실 이번에 나온 SVB라든지 여러 은행권 시스템의 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크게 느껴졌던 부분들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생각보다 많이 퍼져나가면서 계속해서 감원 이야기가 뉴스에서 쏟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오피스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보면은 이제 재택근무가 대세가 된 상황이라 이제 100대가 넘는 컴퓨터와 100대가 넘는 책상에 사실 온 사람들이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를 뉴욕 월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챗 GPT나 여러 가지 AI들이 발전이 되면서 이런 오피스들을 유지하는데, 이런 부동산들을 유지하는데 많은 CEO들이나 많은 회사들이 회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만약 이 오피스 부동산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하기 시작을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하락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보내준 것은 은행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나중에 과연 은행들이 무너지는데 한 몫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만약에라도 채권에서 손해가 난다는 시스템을 만약에 지금 투자자들이 눈치채기 시작한다면 혹은 예금주들이 눈치채기 시작한다면 뱅크런 지금 당장 막아놓은 뱅크런은 일단은 사실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것이지 그것이 사라진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금주들이 만약에 자신의 돈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온다면, 특히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는 모든 금액을 커버해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만큼 또다시 뱅크런을 일으킬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이 위기가 전이되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FOMC 하나 뭐 넘겼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잘 하루를 보냈고요. 최근에 지수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수의 움직임,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가장 좀 궁금한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산남님이 보시는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좀 중요하게 보시는 섹터가 또 있다면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섹터는 역시 은행 쪽이고요. 근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연준에서 은행 쪽이 무너지는 거를 막는 거를 인플레이션 2%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자 파월의 발언들이나 옐런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행 쪽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조금 더 무게를 싣는다는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은행 쪽이 크게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물적 양적 도움이 부족한 상황이 진행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금융 안정성을 유지를 못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2008년보다 더 큰 레버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은행 상황들을 봐가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지표를 봐가면서 만약에 이런 무너지게 될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누가 봐도 사실 필요한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긴축을 멈춰야지 은행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점이 나올 시점은 최소 2, 3개월 지난 뒤에 결론적으로 금리 동결이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 무엇보다 돈을 지키는 투자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 중에 하나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두 달 뒤쯤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예고를 어느 정도 파월이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점도표에도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만 한 이후에는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목표로 한 만큼 사실 저는 채권 금리가 10년물이나 20년물의 채권 금리가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혹은 채권에 조금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을,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은행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만약에 은행이 무너져가 내리면서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온다면 그 무엇이 되었건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TMF 같은 채권 레버리지를 3.8 이상일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아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를 때에는 앞으로 나올 상승장을 위해서 현금을 지키는 전략으로 움직이는 게 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은행 쪽 섹터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군요. 이게 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변동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으로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기를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시장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뵀을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투자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채권 쪽으로 혹은 현금 보유 쪽으로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관점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FOMC가 끝나고 나서 특별하게 저희가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그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